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한도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 용기에서 나오는 비릿한 냄새조차 제대로 맡을 수 없었다. 손목에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다. 붉은 살점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그 자국은 그날 밤의 악몽을 매일 상기시켰다. 2024년 12월 22일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라벤네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 선배님, 먼저 나가세요. 견습생 김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은 그 아이를 밀어내며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 가스레인지에서 튄 기름불이 천장까지 치솟는 순간이었다. 그때 주방벽의 시계가 오전 2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포켓 시계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그 시계는 그날 이후 계속 멈춰 있었다. 초침이 꼼짝도 하지 않는 채 2시 4분에서 멈춰 버린 것이다. 시간은 멈췄는데 나만 숨 쉬고 있네.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시계의 유리면을 쓰다듬었다. 화상을 입기 전까지 그 손은 설탕을 실처럼 뽑아내고 초콜릿을 비단처럼 매끄럽게 다듬는 마법 같은 재주를 부렸다. 이제는 컵라면의 짠맛조차 무뎌져서 구별할 수 없었다. 책장 한쪽에 곱게 닦아둔 설탕공예용 칼이 눈에 들어왔다. 얇은 블레이드에 미세한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매일 닦아두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정작 그 칼을 들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팬메일 알림이었다. 남해 바다 힐링 패키지, 지친 마음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 그리고 작은 게스트하우스 사진이 떠올랐다. 고흥.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다. 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바닷마을이라고 했다. 도윤은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할머니,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고양이까지. 모든 것이 서울의 차가운 콘크리트와는 정반대였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미각 저하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의 기억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손의 기억. 도윤은 자신의 두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왼손 검지에는 칼질하다 난 작은 흉터가, 오른쪽 손목에는 화상으로 인한 큰 상처가 있었다. 이 손들이 정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새벽 4시. 도윤은 갑작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기차표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고흥이라고 검색했다. 용산에서 순천까지 KTX, 그리고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별로 복잡하지 않은 여정이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지 잊고 있었던 설렘이었다. 포켓 시계를 다시 집어들고 귀에 가져다 댔다. 똑딱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진정되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도윤은 설탕칼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었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그 손이 정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다. 기차는 내일 오후에 출발했다. 스문의 시간 후면 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바다 냄새와 갯벌 향기,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곳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 도윤은 포켓 시계를 가슴팍에 넣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고흥터미널에서 내린 순간 도윤의 폐 속으로 짠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미각은 둔해졌지만 후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바다 비린내와 섞인 따뜻한 봄 기운을 깊이 들이마셨다. 택시 기사는 친근한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우리 고흥이 참 좋은 덴디. 바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순해요.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작은 어선들이 보였다. 방파제 너머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가. 파도 서재가 어디예요? 아, 최수아 씨네 게스트하우스. 거기 정말 좋아요. 차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차는 비탈길을 올라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 건물 앞에 멈췄다. 하얀 외벽에 파란 지붕, 그리고 입구에 작게 적힌 파도서재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앞 작은 정원에는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자라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상했다. 미각이 무뎌진 후로는 향기도 잘 못 맡았는데 이곳의 공기는 특별했다. 어서 오세요. 계단에서 내려온 여성의 목소리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짧은 단발머리와 자연스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바로 최서아였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예약했었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서아는 체크인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가실까요? 여행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서아는 작은 원목 테이블 앞에 도윤을 앉히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향긋한 냄새와 함께 자줏빛 차가 담긴 잔을 가져왔다. 보이차예요. 오래 우린 것일수록 깊은 맛이 나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차를 입에 댔다. 쓴맛도 단맛도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목 안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은 확실했다. 맛을 잘 모르겠네요. 요즘 입맛이 좀. 괜찮아요. 맛은 혀보다 기억으로 마시는 거예요. 서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기억으로 마신다는 것. 무슨 뜻일까? 차는 처음 마실 때의 기분을 기억해요. 그래서 같은 차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죠.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도윤은 보이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여전히 맛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은 분명했다. 방으로 올라간 후 도윤은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들과 고기잡이 배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도윤은 가방에서 설탕칼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예전처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칼을 들어보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대신 방 한쪽 식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언젠가 다시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서아가 말했던 기억으로 마시는 차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될까? 도윤은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갈매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알람시계였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1층으로 내려갔다. 서아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괜찮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같이 은 밥,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떠먹었다. 맛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았지만 따뜻함과 부드러운 식감은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마을 장터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 동네 특산품들도 보시고 바다 구경도 하시면서요. 좋네요.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서하는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에 정착한 지 3년이 되었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마을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장터에 도착하자 다양한 해산물과 농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싱싱한 멸치, 미역, 감태 등이 좌판에 가득했다. 도윤은 각각의 재료들 앞에서 한참씩 머뭇거렸다. 이 멸치는 어떤 맛인가요? 상인 아주머니가 멸치 한 마리를 집어 도윤의 입에 넣어주었다. 고소한 향은 코로 느껴졌지만 정작 혀로는 짠맛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다. 맛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네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가 있었어요. 그 후로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감각들이 있잖아요. 서아는 감태 한 줌을 집어 도윤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거친 질감과 약간의 축축함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손으로 만지는 순간 그 재료의 특성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바삭바삭 구우면 고소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역시 요리하시는 분이시군요. 다음은 쑥이었다. 향이 강한 재료였지만 도윤의 코에는 희미하게만 전해졌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쑥의 부드러운 잎사귀를 비비는 순간 메리의 어떤 기억이 스쳤다. 이거 반죽에 넣으면 쫄깃해질 것 같네요. 수분 함량이 약 70% 정도? 상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도윤 자신도 놀랐다. 맛은 못 느껴도 손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재료를 만지기만 해도 수분감, 탄성, 온도까지 알 수 있었다. 장터를 둘러보던 중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브로셔를 들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방파제 확장하고 리조트 짓는다고 하는데 소음이며 미세먼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들 옆에는 정만식이라고 소개하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장님이시네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개발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마을이 좀 시끄러워졌죠. 서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복잡해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외지인인 자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시간, 게스트하우스에는 몇 명의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서아가 차를 끓이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유는 주방을 기웃거리다가 밀가루와 달걀을 발견했다. 혹시 이거 써도 될까요? 간단한 거 만들어 볼게요. 물론이죠. 도유는 오랜만에 반죽을 시작했다. 밀가루의 촉감, 달걀의 점성, 반죽이 섞이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미각은 사라졌지만 촉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았다. 무염 카스텔라를 구웠다. 설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달걀과 밀가루의 본연의 맛에 집중한 케이크였다. 오븐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다. 우와, 이게 뭐예요? 다른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도유는 조심스럽게 카스텔라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 싱겁네요. 한 젊은 손님이 말했다. 도윤의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촉감은 정말 대단해요. 입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말했다. 온도도 딱 맞고 수분 밸런스도 좋네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맛은 무뎠지만 기술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의사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도윤은 식탁 서랍을 열었다. 설탕 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직 꺼낼 용기는 없었지만 오늘의 성공이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다. 손이 기억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밖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잠에 들었다. 며칠이 지나며 도윤은 파도 서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아침마다 서아와 함께 마시는 보이차 시간이 가장 좋았다. 맛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의식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아가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문득 그녀를 돕고 싶어졌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개인적인 물건들이라서요. 서아의 목소리에 어딘가 망설임이 있었다. 창고 안에서 상자들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가 했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려다 말고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 같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냥 미뤄둔 일들이 있어서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혼자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되어 화장실을 가던 중 창고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틈으로 안이 보였다.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 사이로 오래된 우편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최병장이라고 적힌 군용 우편봉투였다. 최병장. 서아의 성이 최 씨였다. 혹시 가족의 물건일까? 도윤은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남의 사적인 것을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저녁, 동네 수의사인 박혜성이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왔다. 서아와 동창이라고 소개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서아야, 개발 반대 서명운동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정 못했어요. 복잡해서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소음 공해도 심각할 것 같고
혜성은 도윤을 보며 말했다. 도윤 씨도 서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외지에서 온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난처했다. 며칠 살아본 것만으로 이 마을의 미래에 관여하는 것이 맞을까? 죄송해요. 저는 외지인이라서. 그래도 이곳이 좋아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혜성의 표정이 약간 실망스러워 보였다. 서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도윤이 느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서아야, 생각해봐. 혜성이 떠난 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아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잔을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에요. 도윤 씨 말이 맞아요. 외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죠.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분명히 화가 난 것이었다. 서아 씨, 먼저 올라가세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아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새벽 2시가 넘어 창밖을 내다보니 창고 쪽에 불빛이 보였다. 서아가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상자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도윤은 포켓 시계를 꺼내 보았다. 2시 4분에서 멈춘 그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멈춰 있는데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게 된다. 시간은 멈췄는데 나만 숨 쉰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윤은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내일은 어떻게 서아에게 사과해야 할까? 그녀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창고 쪽 불빛이 꺼졌다. 서아도 결국 정리를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도윤은 그제야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내일은 분명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슬비 정도였지만 점점 거세져서 오후에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되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게스트하우스 창문들이 덜컥거렸다. 도윤은 어제의 일로 여전히 서아와 어색한 사이였다. 아침에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못했다. 보이차 시간도 생략되었다. 오후 2시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차량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SUV 몇 대가 게스트하우스 앞 좁은 도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산을 쓰고 내렸다. 그 중 한 명이 들고 있는 브로셔에는 고흥 마리나 리조트 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개발업자들이었다. 정만식 이장이 앞장서서 게스트하우스로 다가왔다. 빗속에서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최서아 씨, 나와 보세요. 서아가 현관으로 나갔다. 도윤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나섰다. 이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연락했잖아요. 개발업체 분들이 현장 시찰하러 오셨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비도 오고. 비가 와도 일은 해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셔야죠. 정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개발업자들은 우산을 쓰고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기록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 같았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손님들도 계시고. 손님? 이 비에 누가 관광을 해요? 그냥 잠깐만 안을 보여달라고요? 이장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지만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 간판이 흔들리더니 고정 철물이 휘어지는 소리가 났다. 위험해요. 도윤이 소리쳤다. 간판이 떨어질 것 같았다. 무거운 나무 간판이 떨어지면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다. 모두 피하세요! 하지만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간판이 크게 흔들리며 지지대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뛰어나갔다. 서아를 밀어내며 자신이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떨어지는 간판을 두 팔로 받쳐들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어깨와 팔에 엄청난 하중이 실렸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간판 아래에는 여전히 개발업자들이 서 있었다. 도와주세요. 혜성이 어디선가 달려왔다. 함께 간판을 들어올려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도유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아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서아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다. 비에 젖은 셔츠 소매가 올라가면서 화상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붉고 울퉁불퉁한 살점이 손목 전체를 덮고 있었다. 서아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괜찮아요. 예전 일이에요. 도유는 서둘러 소매를 내렸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다 봐버렸다. 그 끔찍한 상처를 말이다. 개발업자들은 비가 너무 세다며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정만식도 더 이상 우기지 않고 돌아갔다. 갑작스러운 소동이 끝나자 조용해졌다. 안으로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서아의 목소리가 다정했다. 어제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후 서아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왔다. 도유는 머리와 몸을 닦으며 옷을 갈아입었다. 진정하고 나니 어깨가 아팠다. 간판이 생각보다 무거웠던 것이다. 고마워요. 서아가 말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큰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일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보이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나누는 차 시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실내는 따뜻했다. 그 상처?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화재 사고였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대피시키느라고. 혼자서요? 견습생이 있었거든요. 어린애였어요. 그 애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화염과 연기, 그리고 살점이 타는 냄새까지. 용감하셨네요.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됐어요. 요리사가 맛을 못 느낀다는 건 그래도 손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만든 카스테라. 정말 훌륭했어요. 서아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았다. 창밖비 소리가 더 이상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개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물었다. 복잡해요. 마을 경제를 생각하면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싫어요. 특히 이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혜성 씨는 완전히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혜성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마을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서아가 말을 멈췄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들까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래도 오늘 덕분에 확실해진 게 하나 있어요. 서아가 말했다. 뭐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도윤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화상 이후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만 여겨왔는데 서아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며칠 후 마을에 활기찬 소식이 전해졌다. 매년 열리는 고흥 바다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향토 디저트 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고 했다. 도윤 씨도 참가해보세요. 서아가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다. 저요? 아니에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왜요? 카스테라 만들 때 보니까 실력이 대단하던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자신이 없었다.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연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무모했다. 그때 게스트하우스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잔뜩 들고 온 것으로 보아 유튜버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유지안이라고 합니다. 요식업 전문 유튜버예요. 27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며 고흥의 맛있는 곳들을 취재하고 있다고 했다. 혹시 한도윤 씨 아니세요? 지안이 도윤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네. 그런데 어떻게? 라벤느에서 일하셨던 분 맞죠? 저 예전에 그 레스토랑 다녀왔었거든요. 설탕공예 정말 예술이었어요. 도윤은 당황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은 그만뒀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군요. 그런데 이번 디저트 경연대회 참가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참가하셔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분명 화제가 될 거예요. 지안의 적극적인 제안에 도윤은 더욱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서아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도윤 씨의 실력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맛을 제대로 맛은 제가 봐드릴게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을의 재료들로 만든다면 분명 특별할 거예요. 감태, 귤피, 그리고 보이차 잎까지 당신의 손이 기억해줄 거예요. 서아의 말에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맛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도 좋은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지안이 격려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방에서 혼자 고민했다. 식탁 서랍을 열고 설탕칼을 꺼내 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 칼로 다시 설탕을 다룰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칼을 들어 올렸다. 손목에 흉터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칼의 무게감은 여전히 친숙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아에게 말했다. 해볼게요. 정말요? 네. 무서워도 해봐야죠.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축제 당일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디저트 경연대회 부스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부스 앞에서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감태, 말린 귤피, 보이차 잎, 그리고 기본적인 밀가루와 설탕들. 평소 같았으면 각각의 재료를 맛보며 배합을 결정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대신 손으로 만져보았다. 감태의 거친 질감, 귤피의 마른 정도, 보이차 잎의 부서짐 정도까지 모든 것을 촉감으로 판단해야 했다. 시작하세요. 심사위원의 신호와 함께 경연이 시작됐다. 도윤은 깊이 숨을 쉬고 설탕칼을 꺼냈다. 오랜만에 손에 쥐는 그 칼은 여전히 익숙했다. 먼저 보이차 캐러멜을 만들기 시작했다. 설탕을 끓이면서 보이차 우린 물을 조금씩 넣어야 했다. 맛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향과 색깔, 그리고 끓는 소리로 판단해야 했다.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보이차를 넣었다. 진한 자줏빛 캐러멜이 완성되었다. 다음은 감태 다쿠아즈였다. 감태를 곱게 갈아서 아몬드 가루 대신 사용하는 것이었다. 머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거품기를 들어올렸다. 끈적한 정도와 윤기를 보며 상태를 판단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특히 혜성은 멸치를 활용한 이색적인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다. 오븐에서 다쿠아즈가 구워지는 동안 도윤은 보이차 캐러멜을 식히고 있었다. 온도가 적당히 내려가면 설탕칼로 얇게 펼쳐서 장식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우와, 정말 전문가네요. 지안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며 감탄했다. 도윤의 손놀림은 여전히 예술가의 그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귤피를 설탕에 졸여서 토핑으로 올렸다. 단맛과 쌉쌀한 맛의 균형이 중요했는데 맛을 볼 수 없으니 조리 시간과 색깔로만 판단해야 했다. 시간 종료. 드디어 완성되었다. 보이차 캐러멜과 감태 다쿠아즈, 그리고 귤피 토핑이 올라간 독특한 디저트였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이었다. 심사 시간이 시작되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시식했다. 도윤은 긴장되었다. 맛이 어떨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바다의 짠맛과 차이 깊은 맛, 그리고 귤의 상큼함이 잘 어우러졌어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식감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지역 재료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활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결과 발표가 있었다. 우승은 혜성의 멸치라구 파스타였다. 어른들의 입맛에 더 맞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축하해요. 서아가 달려와서 안겼다. 도윤은 가슴이 벅찼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지안이 찍은 영상은 그날 저녁 바로 업로드되었다. 미각을 잃은 천재 파티시에의 재기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급등했다. 댓글들도 뜨거웠다. 응원의 메시지들이 계속 달렸다. 도윤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만식 이장은 이 임기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봤지?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오는 마을이야. 개발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거야. 축제의 성공을 개발 논리에 끌어다 쓰려는 것이었다.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며칠 후 서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창고로 향했다. 도유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신경이 쓰였다. 창고에서 상자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뭔가 결심을 굳힌 것 같았다. 1시간 후 서아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다. 분명 울었던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정리해야 할 일을 드디어 했어요. 서아는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앉았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군대에서 쓰는 것 같은 투박한 디자인이었다. 남편 유품이에요. 서아가 말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이 상자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열기가 무서웠거든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서아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발송되지 않은 편지였다. 이걸 오늘 발견했어요. 편지지를 펼치며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읽어봐도 될까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서하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이미 많이 아파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거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 당신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길 바라. 사랑은 나누는 거니까.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다를 봐. 파도는 늘 돌아와. 하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와. 당신의 사랑도 그래야 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해. 그리고 파도 서재 잘 부탁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게. 편지를 다 읽고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년 동안 이 편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처 발견하지 못했죠. 좋은 분이셨네요. 도윤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마치 서아가 도윤의 포켓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처럼요. 도윤은 가슴팟에서 시계를 꺼냈다. 여전히 2시 4분에서 멈춰 있었다. 우리 둘 다 멈춰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아가 일어났다. 같이 가요. 할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시계방으로 향했다. 70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오래된 가게였다. 이 시계 고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태엽이 하나 부러졌네요.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내일 저녁쯤 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시계방을 찾았다.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건네주었다. 다 고쳤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도윤은 시계를 받아들고 귀에 가져다 댔다. 똑딱똑딱, 오랜만에 듣는 시계 소리였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서아가 말했다. 2시 4분을 2시 25분으로 넘겨요. 같이. 도윤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25분을 지나 26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이 너무도 소중했다. 이제 시간이 다시 흘러가네요. 네, 우리도 함께요. 서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보이차를 마셨다. 평소보다 더 깊고 따뜻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느껴졌다. 도윤의 미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차 맛이 조금 느껴져요. 도윤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네.
아주 희미하지만 쓴맛과 단맛이 조금씩. 다행이에요.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서아 남편의 편지 말처럼 매번 새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아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도요. 이제는 정말로 새 출발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는 손들이었다. 도윤의 화상 흉터와 서아의 상실의 아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마저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고 있었다. 02시 27분, 28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개발 찬반을 결정하는 마지막 총회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앉은 가운데 정만식 이장이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보상금만 해도 가구당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요. 이장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 유혹은 분명 컸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이 마을에는 절실한 문제였다. 하지만 환경 파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성이 일어서서 말했다. 바다가 오염되면 어업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의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터전을 망쳐버리면 안 되죠.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복잡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서아가 일어났다. 손에는 남편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어요. 며칠 전에 발견한 건데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서아는 편지의 일부를 읽어주었다. 특히 파도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다. 파도는 늘 돌아와. 하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와. 당신의 사랑도 그래야 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해.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파도처럼 새로운 모습이지만 바다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변화할 수는 없을까요? 서아의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그녀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야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적당한 개발을 제안하고 싶어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서아가 자리에 앉자 도윤이 일어났다. 그동안 외지인이라며 의견을 내기 주저했던 그였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지인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지안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댓글을 보면 이 마을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도윤은 댓글들을 읽어주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저런 곳에서 힐링하고 싶어요. 전통 재료로 만든 디저트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이 수백 개예요. 그래서 저도 서아 씨 의견에 동의해요. 대규모 개발보다는 이 마을의 자연과 사람들이 가진 따뜻함을 살린 관광지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도윤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히 젊은 층에서 호응이 컸다. 정만식 이장도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예 개발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리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결국 투표 결과 부분 보완안이 통과되었다. 대규모 리조트 건설은 취소하고 대신 기존 마을의 특색을 살린 소규모 펜션과 체험장을 짓기로 했다.
환경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절충안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총회가 끝난 후 도윤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서울의 한 방송사에서 요리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한 것이다. 지안의 영상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아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기회겠지만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이 풍경 없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 곁을 떠나기 싫었다. 제가 결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도윤은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다.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고흥에서 디저트 서점을 열 예정이에요. 이 마을의 재료들로 만든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책도 파는 공간이요. 관심 있으시면 취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이 서아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여기 남으실 거예요? 네. 파도 서재 옆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낼게요. 서아 씨와 함께요. 같이요? 네. 서아 씨는 차와 책을, 저는 디저트를 담당해서 말이에요. 어때요? 서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한 달 후 파도 서재 디저트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을 개조해서 만든 공간이었다. 한쪽에는 책들이 꽂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디저트 진열장이 있었다. 가게 첫 오픈 날 마을 사람들과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게를 찾았다. 지안도 카메라를 들고 와서 취재했다. 도유는 보이차 마카롱, 감태 쿠키, 귤피 타르트 등 이 마을만의 특별한 디저트들을 선보였다. 미각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손의 기억과 서아의 도움으로 맛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맛있어요. 첫 손님이 말했다. 이런 독특한 조합은 처음 먹어봐요. 바다 향이 나는 디저트네요. 서아는 계산대에서 보이차 한 잔을 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편의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다. 웃는 얼굴에 그였다. 고마워요. 서아가 사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2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도유는 설탕칼로 캐러멜 장식을 만들며 생각했다. 맛을 잃었지만 다시 기억으로 맛을 배웠다. 상실했지만 새로운 것을 얻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의 파도. 그들의 삶도 그런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갔다. 도윤과 서아는 함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 어땠어요? 서아가 물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는 바다 위로 어선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파도는 여전히 해변에 부딪히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다. 상실 후에 찾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포켓 시계가 가슴속에서 똑딱거리고 있었다. 2시 4분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도 함께.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